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47번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 부분부터 풀어야 됩니다. 지대이론 문제 푸실 때는 제가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차이가 나니까 적게 받은 점마가 이 튀어나오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차는 차익지대설 리카르도, 점 절대지대설 마르크스, 이 윗지교차 지대설 또는 위치 지대설 누구였죠? 티네. 입이 튀어나오면 입의 위치가 달라지고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가리지 않고 똑같이 투입되는 것. 절대적으로 똑같은 건 생산비가 똑같고, 그래서 절대지대설에서는 생산비로 본다고 그랬죠. 지대를. 차이가 나는 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남는 것 잉여가 차이가 난다. 잉여. 그래서 차익지대설 고전압파에서는 지대를 뭐로 본다? 생산비로 안 보고 잉여, 불로소득으로 본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맞죠, 여러분? 네, 기억도 볼게요.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이거 수학 체증 현상이라고 나오면 틀린 거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 이 질적 차이를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비옥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맞네요. 그 다음 2번.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 이 기계장비 등이라고 얘기했죠. 귀속되는 소득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준지대.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웠죠? 일본의 사케 중에 유명한 사케가 뭐다? 준마이. 그래서 준지대는 마샬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얘는 단기에는 존재하나요? 단기에는 존재하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기계장비는 노후화가 진행돼서 토지와 다르게 영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 디귿. 튀네는 생산지의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이렇게 나왔죠. 절대지대설은 이 내용이 맞다 손 치더라도 절대지대설은 누가 만들었죠? 마르크스죠. 그러니까 지금 디귿 틀렸네요. 그 다음 리을.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 거리에 따라 이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뭐가 기억나야 된다? 티넨의 고립구기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거리별로 뭐가 다르다? 시장까지의 수송비가 차이가 난다. 그 수송비 전략분만큼이 지대가 되더라. 그래서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얘기한 건 누구지? 티넨이지 마르크스가 아니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가 옳았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풀 때 기억이 5로 딱 잡혀진 순간 뭐를 지우고, 기억이 없는 2번, 5번을 지우고, 그 다음 니은이 5로 된 순간에 니은이 없는 애들을 지워주면 되죠. 또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이제 48번 리카도. 이거 리카도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차익지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차익지대설 비옥도의 차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비옥도가 높은 땅은 한정돼 있더라. 토지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 비옥도가 높은 땅에 아무리 자본과 노동을 때려 박아도 수확량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옥도가 낮은 땅에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더라. 끊임없이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짓는 마지막 땅이 있다. 마지막 땅이 있다. 생산비만큼만 매출액이 발생하는 땅. 그게 농지의 한계지. 농사를 짓는 땅 중엔 최고 열등한 땅. 농사를 짓는 땅 중에선 최고 열등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선 차익이 없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이제 기억. 지대 발생 원인, 비옥한 토지의 부족, 수학 체감의 법칙 제시했네요. 그래서 기억 맞죠, 지금? 그럼 기억이 없는 애를 또 지울까요? 이렇게 지우죠. 그 다음 니은.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얘가 한계지를 표현한 거죠. 한계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 토지가 된다. 뭐에 의하면? 차익지대설에 의하면.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대를 그 인간 지주가 받더라 받지 않더라? 한계지에서도 받더라. 그래서 한계지에서 지대가 실제로 존재하는 걸 설명할 수 없어서 욕먹는 이론이 차익지대설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도 오네요. 그럼 니은이 없는 애를 또 지우죠. 그 다음 디귿.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단어가 딱 뜨면 뭐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소유 또는 사유화가 나오면 무조건 절대지대설. 마르크스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제도 지대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디귿의 내용은 뭐기 때문에 절대지대설이니까 차익지대론의 내용이 아니죠. 이 문장 자체는 맞는 거지만 차익지대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귿 틀렸네요. 디귿이 들어가 있는 애를 지우면 답은 4번밖에 안 남죠. 되셨죠? 리을. 지대는 잉여이기 때문에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비는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비를 뺀 남는 것 잉여, 지대는 커진다? 맞죠? 그래서 지대가 높아지고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똑같은 생산비를 뺐을 때 남는 게 작아지니까 지대는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49번.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도시 내부 구조 이론, 그 다음 입지 이론, 그리고 지대 이론에서 박스에 넣어놓고 이 지대 이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그랬죠. 이 지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걔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봤던 문제와 다르게. 그래서 첫 번째 봤더니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가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 토지 수확 체감 현상. 얘를 딱 보자마자 차익지대설. 네, 그래서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이 되는 거죠. 다른 내용들은 다 본 겁니다. 그 다음 50번.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 토지 소유 떴네요. 토지 사유화로 인해서 발생한다. 얘는 뭐? 절대지대설. 마르크스. 그 다음 51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리카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 양의 제한, 수학체감 법칙. 이거 체증이라고 집어넣으면 헷갈려요. 진짜로 시험장에서. 그래서 토지 수학의 법칙에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표를 3개 쳐두세요. 체증으로 딱 바꿔놓으면 시험장에서는 체감으로 읽힌단 말이에요. 꼭 주의해 두십시오. 그 다음 2번.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우리는 경험과학인가요? 경험과학. 그럼 실제 우리의 경험상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토지 임대료는 낮아지죠. 그 대신 뭐는 많이 든다? 도심까지의 교통비, 수송비는 늘어난다? 그 내용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맞네요. 3번.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 된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사유 재산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냥 무상으로 빌려준다, 대가를 받는다? 절대적으로 대가를 받더라. 절대지대설. 그 다음 4번.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지을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입찰 지대 사이에 두 글자 생략돼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경쟁. 입찰 경쟁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입찰 경쟁. 네, 경쟁이 뜨면 뭐가 소멸된다? 경쟁 뭐가 없어질 때까지 나타난다? 초과이윤. 그래서 입찰 경쟁 지대, 입찰 지대는 초과이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대다. 초과이윤이 빵인 지대다. 초과이윤이 빵인 지대였어요. 그 내용. 그래서 토지를 놓고 그 토지를 누가 빌렸을래? 입찰 붙인다고 그랬죠. 그때 경쟁을 해서 자기가 가장 높게 지불하겠다고 지대를 표현하겠죠. 그럼 그때 지대를 가장 높게 지불하겠다는 사람한테 배분해 준다? 빌려주겠죠. 걔를 뭐라고 한다? 할당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할당. 그래서 질문.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높은 업종일수록 도심에 위치한다? 외곽에 위치한다? 도심과 외곽 중에 어디는 다 높고 도심 다 높고 외곽은 다 낮다? 얘 예외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토지의 투입 비율. 토지의 대체성만 도심이 낮고 외곽은 높다? 걔를 뺀 나머지는 다 도심이 높고 외곽이 낮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다시 질문합니다.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높은 업종이 어디에 위치한다? 도심. 낮은 업종은 어디에? 외곽. 외곽.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한 개 주거비용도 도심은 높고 외곽은 낮다? 한 개 교통비용도 도심은 높고 외곽은 낮다?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다 맞다고요. 다. 고민을 제발 하지 말아요. 고민을.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 5번.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틀렸나요? 차익지대설에서는 차이가 나는 건 뭐가 차이가 난다? 잉여가 차이가 나죠. 생산비가 아닌 게 핵심이었어요.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2번.
티넨의 입지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여러분, 티넨의 고립국 이론은 모든 서양의 입지 이론의 시초였죠. 그래서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걔는 X. 어떤 이론이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걔는 X. 그래서 우리 동네 버스 할 때 동시몬 이론은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접목시킨 이론이었죠. 동시몬 이론은 시카고시 런던, 시카고시를 가지고 연구한 이론이었다. 중전차 고통스러워요? 동네 버스를 타고 침입하나요? 그래서 침입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걔는 뭐로 간다? 동시몬 이론으로 간다. 그 내용 기억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번. 티넨의 입지지대 이론이에요. 수송수단은 우마차로 동일하므로 이거 우마차는 소가 끄는 마차였죠. 그래서 고립된 나라에서 운송수단은 우마차밖에 없더라. 이게 만약에 산악지대가 되면 소 밀고 올라가다가 깔려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야지대였고, 그래서 단위거리당 수송비는 당연히 똑같이 들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단위거리당 추가로 발생하는 수송비, 한계 수송비는 동일하다고 하였다. 이런 것 갖고 틀린 문장으로 안 만들어요. 1번 5, 2번. 중심지에 인접할수록 수송비가 절감됨에 따라 토지 이용 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이 상승하게 되어 지대 곡선의 길기는 가파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중심지는 지대 곡선의 길기가 큰가요? 또 확신을 못 갖네요. 기울기가 크다고요, 도심은. 네,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이론을 위치지대설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T에서 이 T긋을 이응으로 바꾸면 위인가요? 그래서 티넨의 이론을 위치지대설이라고도 하더라. 그 다음 4번. 티넨의 이론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중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 맞죠? 우리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버제스의 동시몬 이론이 티넨의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 답으로 찾았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출됐던 문제고. 5번. 매상고를 동그라미 치시고 얘 가격이라고 나올 수도 있죠. 생산물 가격.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할 경우에 지대는 수송비에 의해서 비례해서 결정되나요? 반비례하나요? 이게 만약에 지대가 수송비에 의해서 비례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더 늘죠? 그럼 비례하니까 지대도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틀렸죠? 자, 잠깐만 여기 보세요. 차익지대설은 팔고받은 금의 가격에서 뭐 빼면 생산비를 빼면 이게 남는 거였죠, 여러분. 이게 지대였죠. 이게 무슨 지대설? 차익지대설. 근데 이 차익지대설이 욕먹는 이유는 팔고받은 금액에서 생산비만 빼서 남는 걸 계산한다는 얘기는 그 위치에서 바로 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장까지 날러야 되죠. 수송해야 되고 그때 뭐가 된다? 수송비가 들더라. 수송비 빼고 남는 게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까지 빼는 게 수송비까지 빼면 이게 무슨 지대설? 입지교차 지대설 또는 위치지대설이었죠. 티넨의 이론. 그래서 차익지대설과 위치지대설은 그 내용이 흡사하다고요. 근데 위치지대설은 중앙의 시장까지 뭐 해야 된다? 날라야 되니까 수송비까지 빼더라. 그러면 칠판 이쪽 보세요. 가격 앞에는 플러스가 생략돼 있나요?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얘는 플러스예요. 그럼 가격과 지대는 비례하나요? 반비례하나요?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을 높게 받을수록, 즉 수입이 커지는 토지일수록 지대는 높다. 그래서 비례하죠. 그런데 해당 토지에서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비용이 많이 드는 토지는 지대가 높겠다, 낮겠다?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지대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반비례죠. 마이너스니까. 수송비가 많이 드는 땅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대가 낮겠네요. 그 외곽의 토지는 교통비가 많이 드는 만큼 지대가 낮은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결론은 토지 이용료, 지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에는 비례하고 해당 토지에서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지대를 높게 받을 거잖아요. 이용료가 높겠죠. 비용들과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드는 땅은 지대가 낮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송비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X인 거죠.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 예. 53번.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여러분, 고전합파가 먼저 나옵니까? 신고전합파가 먼저 나올까요? 고전이 먼저 나오겠죠? 그럼 차익지대설을 먼저 공부했어요? 절대지대설을 먼저 공부했어요? 차이가 나니까 전마 입 튀어나오는 이 순서로 공부했죠. 차익지대설이 고전합파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절대지대설은 신고전합파겠네요. 신고전합파의 시옷 있죠. 시옷. 그러니까 얘는 생산비로 보겠죠. 그게 문제를 푼 요령이라고요. 그래서 1번 고전합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보는 반면 신고전합파는 잉여로 보았다. 바뀌었네요. 바뀐 거 보이세요? 네. 그 다음 2번 지대를 잉여로 보는 경우 해당 잉여분에 대한 환수 논리가 발생한다. 토지 소유자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네가 노력해서 얻은 소득 아니니까 내가 뺏어갈게. 잉여 환수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튀네는 토지 비옥도에 따른 수확액의 차이가 지대가 됨을 주장하였다. 자, 여러분 비옥도에 따른 수확의 차이가 지대가 됨을 주장한 사람은 튀넨인가요? 리카도인가요? 리카도죠. 리카도. 4번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에 의해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계지에서는 비옥도의 차이가 빵이죠. 그래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맞는 건 2번이었죠, 여러분? 아까 2번은 맞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5번. 경제지대론에 의하면 생산요소의 수요 탄력성에 따라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의 비중은 달라진다 이렇게 나왔죠. 이 문제 보시면서 쓱 지나가기 쉽다고요. 왜냐하면 전에 뭐 했던 게 기억나냐면 탄력적일수록 대체할 게 많다 적다? 많다.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상대적인 희소성이 줄어드네요. 그럼 상대적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줄어드니까 경제적 지대는 줄어들고 전용 수입은 커진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탄력성을 봤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 설명하면서 뭐라고 강조를 했었냐면 요소소득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생산요소가 투입됨에 따라 올리는 소득, 요소소득은 생산요소가 상대적 희소성을 띈에 따라 초과한 이윤을 발생시켜주니까 이 생산요소를 수요한 사람, 공급한 사람에게 더 얹어주는 부분을 얘를 경제지대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리고 전용 수입은 해당 생산 요소가 해당 생산 부분에 투입되지 않고 바뀌어져서 사용됨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수입이더라. 그럼 최소한도로 다른 부분으로 바뀌어져서 올릴 수 있는 수입 이상을 주지 않으면 해당 생산 부분에 그대로 투입된다. 바뀌어져서 사용된다. 다른 생산 요소로 바뀌어져서 사용되겠죠. 네. 그래서 전용 수입은 얘는 최소한의 대가였다는 게 기억나시면 되고 얘가 기회비용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우리가? 용용 죽겠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기회비용이 경제적 지대다 그러면 X였잖아요.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소소득은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사람이 생산요소 공급해주고 받는 대가니까 여기서 따지는 건 공급의 탄력성을 따지는 거지 수요의 탄력성을 따지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생산요소 수요 탄력성에 따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 다음 이제 54번.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지대이론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고전합파, 리카도는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잉여로 봤죠. 생산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절대지대설에서는 생산비로 판단했죠. 그래서 고전합파와 신고전합파의 지대이론의 논쟁의 핵심은 지대를 생산비로 볼 것이냐 생산비로 보지 않을 것이냐의 핵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까지를 줄을 그어보세요. 줄 그으셨어요?
그리고 절 보세요. 최종적인 가격은 뭐랑 같아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비용이 된다면 걔는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애가 되는 거고, 비용으로 안 보면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애가 아닌 거죠? 판단되셨어요? 다시 절 보세요. 비용이 곧 가격이 되는 겁니다. 공급자가 정하는. 그러면 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면 걔는 생산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산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 판단해 주실 수 있으면 된다고. 그 다음 2번. 고전압파는 얘가 차익지대설이에요. 지대를 뭐로 봤죠? 잉여로 봤죠? 네. 문제를 풀면 누적이 돼야 된다. 누적. 그럼 고전압파는 차익지대설 리카도예요. 그럼 지대를 잉여로 봤습니다. 그럼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생산비로 안 봤다는 얘기는 토지를 생산 요소로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토지를 생산 요소인 자본과 구별한 거죠. 구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구별했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서 지대를 단순히 남는 것, 잉여, 불로소득으로 간주한 거죠. 지금 틀린 문장이 뭐가 틀린 거예요? 자본과 구별하지 않았다는 게 X인 거죠. 우리 생산의 3요소 뭐죠 여러분? 토지, 자본, 노동이죠. 기억나세요? 그럼 토지 투입에 대한 대가 지대를 생산비로 보면 토지를 생산 요소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와 구별하지 않은 거죠. 똑같은 생산 요소로 본 거니까. 신고전압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 이 내용의 차이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신고전압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결국은 생산비잖아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에 줄 거보실래요? 이게 생산비죠. 생산비. 생산비이므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판단하였다. 맞네요. 4번.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한 개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생산량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대가를 말한다. 오죠? 네. 그래서 한 개지의 매출액과 해당 토지의 매출액의 차액. 그 차익은 뭐 때문에 발생했고? 한 개지의 비옥도보다 비옥도가 높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그 매출액의 차익만큼이 지대가 된다. 이 얘기였죠. 그 다음 5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발생하며 토지 소유 동그라미죠. 한 개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한다. 오네요. 자,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비옥도가 높은 땅이 있어요. A 토지가 있습니다. 갈수록 비옥도는 높아져요, 떨어져요, 여러분? 비옥도는 갈수록 떨어져요. 이 이론에 의하면 비옥도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다가 비옥도가 낮아서 농사를 짓는 마지막 땅이 있네요. 얘를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한 개지? 한 개지는 뭐와 뭐가 같은 게 포인트다? 매출액과 생산비. 생산비가 같아지는 땅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보다도 더 나쁜 땅도 있나요? C토지는 더 나빠요? 한 개지를 기준으로, 자, 여기 보세요. 한 개지를 기준으로 여기는 농사를 지어요, 안 지어요? 농사 짓죠. 이쪽은 농사 안 짓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마지막의 땅, 그래서 얘를 농지 한 개지, 농사 짓는 땅 중에서는 최고 열등하다, 최열등지라고 표현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이에요. A 토지, B 토지, 그러니까 한 개지 이전은 차익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차익지대 있어요, 없어요? 차익지대 있죠? 있습니다. 차익지대 있어요. 절대지대 있어요, 없어요? 아,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 절대지대 있죠? 네? 이전은? 그럼 한 개지는 차익지대는 있나요? 차익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한 개지 차익지대 없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절대지대는 있어요, 없어요? 한 개지도 절대지대는 있죠. 그럼 한 개지보다도 더 비옥도가 떨어지는 땅들도 뭐는 없지만 차익지대는 없지만 절대지대는 있나요? 그러니까 절대지대는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에서. 그래서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땅들에서 존재하는 게 무슨 지대다? 차익지대죠. 한계지부터는 차익지대가 없잖아요. 이 이론에 의하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55번.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1번. 마샬은 토지 비옥도 차이 수학 체감의 법칙. 틀렸죠? 차이. 리카르도가 나와야 돼요. 마샬이라고 해서 X네요. 2번.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의 지대 발생을 부인했나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지대 발생이 있다고 그랬죠? 지대의 상승이 고가의 상승을 초래한다 주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고가가 곡물의 가격이죠. 지대 상승이 곡물의 가격의 상승이래요. 그럼 얘는 생산비예요? 생산비가 아니에요? 지대가? 생산비를 생산비로 봤다는 얘기죠. 지금 지대를 생산비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는 맞죠. 마르크스 맞고 뒷부분은 맞는데 한계지에서의 지대 발생을 부인했어요? 인정했어요? 인정한 거죠 지금. 그 다음 3번. 티네는 토지의 비옥도 이외의 위치의 중요성 인식. 위치의 중요성 동그라미.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의 유용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위치인데 그 위치 문제를 가장 강조한 이론이 뭐다?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지대설. 그래서 얘가 각광받는 이론인 거죠.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 한계지에서의 지대 발생을 부인하였다. 자, 여기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이쪽 보세요, 여러분. 아까 여기까지가 뭐였죠, 여러분? 차익지대설이죠. 이 뒤로 따라 나온 게 위치지대설이죠, 티넨에. 그럼 여기서 한계지라면 한계지는 티넨의 입지 이론에서도 이 둘이 같죠? 그럼 이미 빵이죠? 이 둘이 같으면 빵이잖아요. 빵, 남는 게 빵이라고요. 거기서 또 빼면 빵이죠.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이 지대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론에서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이론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밖에 없어요? 절대지대설밖에 없는 거죠. 한계지도 소유하는 사람은 있다. 그럼 그 소유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뭘 받는다? 지대를 받더라.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좀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 4번. 준지대란 기계, 기구 등의 설비로부터 얻어지는 초과이온. 여기까지 맞네요.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발생한다 그래서 X죠. 장기 X예요. 얘 지금 4번 보기에는 별표 3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티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에 의하면 집양농업의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조방농업의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급한 모습을 보인다. 이 문제 푸는 요령. 절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도시만 부파는 지대가 높아요. 땅값 비싸죠. 그럼 뽕을 뽑기 위해 자본과 노동 많이 투입하죠. 그래서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럼 도심 부분에서는 시장 가까이에서는 지대가 높으니까 자본과 노동을 많이 투입하겠네요. 집약적 농업을 하겠죠. 높아요, 낮아요? 투입 비율이 높죠. 그럼 외곽은 조방적 농업을 하겠죠. 자본과 노동을 조금만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어디가 작고 외곽은 작고 낮고 도심은 높고 가파르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바뀌었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문제가 나오면 하나도 안 헷갈리고 그냥 문제를 푼다고요.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심은 다 높다. 외곽은 다 낮다. 이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출발한다고요. 1, 2, 3 중에 높은 건 뭐였다? 1, 2, 3 중에 높은 숫자가 뭐예요? 3. 3차 산업은 도심 외곽. 도심. 1차 산업은 외곽. 1차 산업은 생산 요소의 대체성.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낮다? 낮다. 일은 낮다. 자본이 투입되는 정도는 도심이 높잖아요. 그 내용.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56번. 입찰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1번 보세요. 입찰지대란 이 사이에 생략된 단어 경쟁이 있죠. 경쟁은 뭐가 없어질 때까지? 초과임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초과임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맞네요. 1번 보기에 별표 2. 그 다음 2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외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죠? 완만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 다음 3번. 교통운송 기술이 발달하면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우리 이 내용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나 보세요. 제가 무슨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대이론에서 곡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뭐랑 유사하다고 그랬죠? 똑같지는 않은데 교통비, 운송비, 수송비랑 똑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놓고 푸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보실까요? 이게 기억나나 보세요. 도심이 있고 외곽이 있는데 지가, 지대 물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가는 토지 가격, 지대는 토지 임대료죠. 근데 지가가 높은 곳이 지대가 높잖아요. 얘는 비례관계니까. 그러면 원래 이렇게 곡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교통이 발달했대요. 교통 발달. 그럼 교통 발달이 이루어지면 교통 비용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단위당 교통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그럼 교통비가 감소되면 기울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곡선의 기울기 작아지죠? 이 둘이 같은 거니까. 네. 그럼 얘가 완만해지는 거죠? 그럼 외곽의 토지 이용이 더 많이 이루어져요, 더 적게 이루어져요? 교통 발달 전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외곽의 토지를 서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니까 지가, 지대는 올라가죠. 외곽의 지가 상승. 그럼 도심은 격차가 줄었나요? 외곽과의 지가 격차가? 그러니까 도심의 지가의 상대적 하락. 절대적 하락이 아니라 상대적 하락이죠. 그런가요? 그럼 전체 이용 면적은 넓어져요, 줄어들어요? 넓어지죠. 그럼 외곽의 1인당 토지 이용 면적은 늘어요, 줄어요? 1인당 토지 이용 면적. 교통이 발달되기 전에는 농지 등으로 이용했겠죠? 1인이 농사 짓는 면적이 넓었겠죠? 교통이 발달되면 택지 등으로 이용되죠? 그럼 지가가 상승했죠? 그럼 1인이 이용하는 면적은 줄겠죠? 되셨나요? 네. 그 다음 다시 이번에는 교통비용이 증가했대요. 그럼 교통비용이 증가하면 얘가 증가했다면 얘 커진 거죠? 얘 기울기 커진 거죠? 그럼 기울기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 커졌잖아요. 그럼 도심의 지가, 지대가 더 올라가겠죠? 교통비용이 증가하면 외곽으로 이용을 못하니까 도심에 더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이용 면적은 좁아지죠? 외곽의 지가 하락하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도 이거 다 했던 내용이에요.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도 지대이론의 곡선의 기울기인가요? 맞잖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교통비가 주인공이다. 네. 그럼 우린 주인공을 분자로 올린다, 분모로 내린다. 분자로 올린다. 그래서 단위당 추가로 증가하는 교통비, 한계 교통비가 분자고 분모에 토지 이용량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 외우기 힘들면 토한다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그냥 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때 한계 교통비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얘가 분자가 됩니다. 그럼 보실까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입찰 지대 곡선, 입찰 지대로 바꿔서 설명을 드려보면 입찰 지대로 보면 A 업종이 이렇게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이와 같답니다. C 업종만 비교해 볼게요. C 업종은 이렇게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기울기가 크다, 작다? 작은 거네요. 얘는 기울기가 크죠? 가파르죠? 그럼 A 업종은 도심 쪽의 위치? C 업종은 외곽의 위치?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A 업종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가 큰 건가요? 그럼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이 크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도심으로 들어오겠죠. C 업종은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가 적게 들죠.
그러니까 외곽에 빠져 있어도 얘 생산해서 여기까지 날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에 위치할 수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이제 여기를 보고 대답해 보세요. 한계 교통비가 커지면 얘 커지나요, 기울기? 지금 분수의 분자와 분수는 비례한다. 지금 그 질문하고 있어요. 커지죠? 토지 이용량이 커지면 얘 작아지죠? 네? 얘가 작아져야 얘가 커지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저거 분모 분자 바꿔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실제로. 이쪽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입찰 지대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입찰 경쟁 결과 뭐는 소멸? 초과인 소멸. 초과인이 빵이 되는 수준의 지대 맞네요. 2번,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교통비. 그럼 교통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지금 기울기는 외곽에 작죠? 작다고 그랬죠, 지금? 그 다음 3번, 교통운송 기술이 발달하면 교통비용이 준 거죠? 네. 그럼 기울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고 그랬죠? 완만해지는 거 맞죠? 그 다음 4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업종일수록, 큰 업종일수록 어디에 위치한다? 도심에 인접해서 위치하죠? 5번,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수송비가 클수록, 한계 수송비, 한계 교통비, 얘가 지대이론의 곡선의 기울기였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 가파른 거 맞죠? 근데 지금 토지 이용량이 많은 업종일수록 이렇게 나왔죠. 그럼 토지 이용량이 많은 업종이라면 얘가 커지면 얘 줄죠? 기울기 완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5번이 틀렸는지 이해되세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5번 틀렸죠. 그 다음 57번. 입찰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제 문제가 풀리나 보세요. 1번. 토지 이용량이 많은 업종일수록 그냥 상식선상에서 경험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토지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업종이래요. 토지를. 그럼 땅값이 싼 곳에 위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요? 외곽에 위치하겠죠. 토지 이용량이 적은 업종일수록 어디에 위치해요? 도심 인근에 위치하겠죠. 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2번,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초과인 0,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3번,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며, 우하향하죠 아까? 그려보면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를 보이죠? 맞나요? 지금 얘가 원점이잖아요. 원점을 향해서 얘를 그어보면 A업종, B업종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이와 같은 형태가 되니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4번,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을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운송비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분자예요, 지금? 토지 이용량, 얘가 분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분모 분자 바꿨죠? 그래서 4번 보기에는 별표 3개. 꼭 기억하세요. 지대이론에서 곡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얘는 무엇을 의미한다? 무조건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도 뭐가 주인공이다? 한계 교통비. 교통비인데 한계자가 붙었다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단일 도심 도시에서 상업용 토지 이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상업용 토지 이용이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수송비, 운송비가 크기 때문이다. 맞나요? 지금 보시면 상업용이 제일 먼저 도심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기억나나 보세요. 저희 이랬죠. 명동부터 출발해 보면, 도시의 중심인 명동부터 출발하면 명동엔 상업용 건물이 먼저 보인다, 주거용이? 상업용. 그 밖으로 빠져나가면 주거용이 먼저 보인다, 공장이? 명동을 안 가보셨나 봐요. 상업용이 있고 그 주변에 주택이 있고 그 밖으로 농지가 먼저 보인다, 공장이? 공장. 그 다음 농지? 상주공농. 그 순서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큰 업종이 도심이라면서요. 그럼 상업용과 주거용 중에 뭐가 더 크다? 상업용이 크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지대이론이 끝났어요. 지대이론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계속 벽을 때리는 느낌이 조금씩 생기는데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저는 지대이론 공부할 때 차이가 나니까 점마 입 튀어나오네 그걸 적어놓고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뻑하면 차익지대설은 잉여대 생산비, 절대지대설은 토지 소유인데 비옥도의 차이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위치 문제를 강조한 건 입지교차 지대설인데 차익지대설 이런 식으로 한 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가지고 계속 함정 판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지대였죠. 마샬.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기억나세요? 해마 이렇게 기억했었죠. 그때 마찰 비용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했어요. 실제 비용은 우리가 어디 살면 비용은 주거비 그게 지대죠. 교통비 도심까지. 네. 교통비 또는 수송비. 그래서 걔는 비례다 반비례다? 어느 곳에서나 반비례죠. 도심은 지대가 높고 도심까지의 수송비는 적게 들고 교통비는. 외곽은 지대가 낮아진 반면에 교통비는 늘죠. 그래서 그 둘을 합친 마찰 비용은 거의 일정하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이라고요. 10분을 쉬고 이제 정책론 부분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0분 쉬세요.